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그 뭐였죠?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전무, 박세익 전무. 그래서 전무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대표님이라고 불러도 좋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중앙일보 네. 그 포럼에서 같이 한번 뵙고 그때가 오랜만에 7월 초였죠. 네네네. 7월 네. 초. 그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막 더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코스피 자체가 막 2,500선도 위태로웠었고 저희가 23일에 찍고 있습니다만 9월 23일 오후 늦게 찍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2,600 조금 올라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코스닥도 750선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어떻게 혼란스럽단 말 많이 하나요? 2,602포인트, 네. 코스닥은 755네요. 예. 너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힘들죠. 힘들. 사실. 그리고 그때 7월 초에 그 중앙일보 포럼에서도 지금 뭐 계속 그때만 하더라도 질문이요. 이 3분기에 바로 3천 가나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되게 좋다 보니까 미국도 뭐 S&P 바로 6천 갈 것처럼. 그런데 제가 퀀트 좋아하잖아요. 네. 네, 퀀트로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에 도전을 했었던 2016년. 네. 그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 대통령 후보였어요. 네. 그죠? 이번에도 여성 대통령 후보로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런 가운데 2016년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가 계속 우상향을 했고 코스닥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대통령 선거 전에 무너집니다. 네, 코스피의 지지선, 코스닥의 지지선 다 무너지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코스닥은 800을 깰 것 같다. 네, 했는데 많이 깼죠. 600대까지 그쵸. 갔었으니까. 예. 네, 다행히 지금 750대까지 회복을 했고, 근데 이번에도 좀 많이 저한테도 좀 힘든 장이었던 게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부상자가 속출할 거다. 네, 그때 2월 달에 와서도 올해 전망하면서 네네네. 2016년하고 비슷한 장이 될 거다 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이 신용 반대 매매 막 예, 이런 게 나오는 게 막 눈에 보이니까 올해 부상자가 속출할 거고 올해는 실력자만 돈을 보고 그죠? 좀 초보자한테는 마치 스키장에 모글 스키를 타듯이 네, 그렇게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거다 했는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조정이 올 줄 몰랐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 네. 대해서 좀 좋게 항상 보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냥 예, 다 팔고 한 3개월 쉴 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식하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나고 나서 다 보고 그죠? 네. 예, 다 보고 막 자책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무래도 프로다 보니까 예. 자책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네. 똑같이 살아입니다. 똑같이 네, 살아. 똑같이 사람이라서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퀀트 모델로 돌리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지금 로봇 어바이저 이런 것도 개발해서 이번에 또 제출도 하고 있는데 그 퀀트 모델에 있어서는 한국 시장이 짝수해 5월에서 10월이 안 좋다 보니까 한국 ETF는 제외시키고 미국 S&P 500으로 도망가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역시 퀀트가 맞았구나. 그러면 조금 이제 오늘 방송에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항상 뭐 지나간 거는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나만의 매뉴얼을 만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보면 그때도 우리가 7월 달에 만났을 때 지금은 템포를 멈추시고 8, 9, 10월 이때 요동을 칠 거니까 예. 그때 약간 바이어 딥스 하는 전략으로 갑시다. 라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토론하면서 말씀드렸고 뭐 엔비디아 140에서 90불 갔고 그죠? 마이크론이 157불에서 80불대 가고
네, 미국 주식도 예, 큰 폭의 조정을 줬는데 그러면 원래 퀀트적인 분석으로 7월 달에 본 전략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조정이 왔잖아요. 예. 바이언 딥스 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다시 랠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4년 차, 그 다음에 1년 차, 1년 차까지 경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의 이유가 경기 침체, 네. 실업률이 어쩌고, 샴의 법칙 어쩌고, 예. 장단기 금리차 어쩌고 예. 하면서 거의 공식처럼 저도 항상 질문하는 것들. 그렇죠. 네네네. 예, 반드시 실업률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로 지금 딥은 왔는데 살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퀀트적으로 보면 랠리는 또 시작된다. 11월 달부터. 그래서 이번에 대응을 잘 못하셨다고 해도 좀 하나 위안을 받는 건 뭐냐면요. 이 빌딩에도 그렇고 바로 요 옆 빌딩에도 네. 이 매니저를 그만두고 슈퍼 개미를 하는 매미들, 투자자들. 네. 네. 매미들이 좀 예. 있거든요. 네, 많죠, 개미가 아니라 매미. 매니저 하다가 나와서 개미하는. 네. 예, 이 매미들 보면 돈 번 사람들 좀 있어요. 그 돈 번 사람들 보면 몇백억 이렇게 번 분들 보면 여전히 주식을 꽉 채우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예, 주식 꽉 채우고 이번에 다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왜 돈을 벌었냐? 그래도 자금 관리를 잘해서 신용으로 막 반대매매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 희한하게도 그런 분들 보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또 더 사요. 밑에서. 네,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현금 흐름은 있는. 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 이런 장에서 좀 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못 견디고 손절. 9천만 원 됐다가 5천만 원 돼서 여기서 더 까질까봐 무서워서 손절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예,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신용을 안 했더라도 9천이 5천 되니까 무서워서 밑에서 자르고, 신용을 무리하게 했다가 반대매매 당하고, 예, 거기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하고 네, 실패한 사람이 좀 갈리는데, 성공한 분들은 이렇게 딥이 왔을 때 버티거나 아니면 희한하게 어디서 돈 더 가져와서 더 지르더라.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랠리는 또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벤트 이후에 연말, 연초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박세익 대표님 예전에 저희 출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파르게 금리 올리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거의 막 2년 넘게 지금 논쟁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25년에는 그럼 이제 침체 오나요? 이 걱정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22년도에 다행히 21년도에 저 위에서 저희가 주식을 좀 잘 팔고 나왔잖아요. 3,150에서 잘 네. 팔고 나와서 좀 쉬다가 22년 5월 달부터 많이 빠졌네. 2,700. 야, 3,300인데 지금 2,700이니까 600포인트나 빠졌으니까 거의 20% 빠졌네라고 하면서, 그때 금리 인상이 3월부터 시작됐고, 네. 그리고 4월, 5월 넘어갈 때 과거 25년 케이스를 보면 금리 인상하면 사야지. 네, 그러면서 2,670 원전에서 좀 빨리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더 빠졌잖아요. 네네네. 네, 더 빠졌는데, 그때도 보면 지금, 그때도 굉장히 강력한 비관론자들하고 비관론자들이 시장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항상 저를 섭외를 해요. 맞상대로. 네, 맞상대로 네, 꼭 저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22년대에도 강력한 비관론자분하고 연말에 여러 번 붙었었죠. 배틀을 벌였죠. 그래도 뭐 박세인 대표님이 항상 강세론으로만 보시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팔아야 될 때 이제 팔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세론자는 아닙니다. 네, 네, 낙관론자. 왜 낙관론자냐면 침체가 분명히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그래서 지수는 빠졌는데 아니 그렇게 침체는 안 올 것 같아요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서 낙관론자고요. 저는 굉장히 좀 위험 회피 성향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지면 항상 좀 너무 빨리 팔아요.
예, 모든 종목은 먼저 좀 빨리 파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절대 강세론자는 아니고요. 아무튼 22년도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하고 논쟁을 벌였었고 최근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네. 이 비관론자 분들이 이제 상대만 좀 바뀌고 있어요. 네네네. 네, 상대가 좀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요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뭐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네네. 뭐 친한데 뭐 네. 우리 DB금융투자의 강영기 팀장, 예.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네. 아니 그런 분들 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굉장히 친한 후배들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데이터를 굉장히 잘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시각차가 있는 거죠. 이번엔 진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번에 제가 22년도에 틀렸던 이유가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확 올려버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네, 그래서 베이비 스텝으로 올라갔었으면 한 21년부터 사실 올렸었어야죠. 더 우리나라- 먼저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죠. 한국은행은 먼저 올렸었잖아요. 예, 먼저 올렸죠. 네,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페드가 늦었잖아요. 그게 늦게 한 번에 확 올리다 보니까 올리면서 빠졌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렸는데 좀 늦게 내렸죠. 음. 진작에 내렸으면 베이비 스텝으로 내렸을 네, 건데 네, 네. 이번에 또 허겁지겁 50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이번에 내릴 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확 내리면 확 내리고 나서 시장은 어땠나 보면 항상 금리가 내리고 나면 또 시장은 유동성 랠리가 왔으니까 그걸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벌써 금리가 내리면 수혜를 받을 업종들이 막 꾸물꾸물 하면서 올라오죠.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바이오. 바이오. 예. 그래서 시장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이 투자자들보다 계속 세수, 네수, 다섯수, 여섯수 계속 먼저 뚫려고 7수를 내다보면서 뜨고 8수를 내다보면서 뜨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하고도 시장이 한 달 먼저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침체 논란은 있지만 마일드한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한데 대통령 선거 1년 차 1년 차에 이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혹시 중국발 위기? 예, 우리 비관론자분들이 또 한 번씩 얘기했던 게 중국발 위기. 네. 헝다 이런 게 벌써 2년 전 얘기예요. 헝다 뭐 비구이와 계속 예, 터졌어요. 비구이와 네. 벽개원.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왜 중국발 위기는 안 오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중국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10년마다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이자로 끝나는 해에 11월 달에 공산당 무슨 대회에서 차기 지도자를 네. 선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미리 이제 거의 다 정해져 있었는데 보시라이가 될 뻔하다가 시진핑이 되고 난 네. 이후에 2012년이었었죠. 그리고 13년부터 쭉 하다가 2022년 말에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전에 17년에 개헌도 하고 뭐 이러면서 22년에 처음으로 이제 연임을 하게 되죠. 연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2자가 끝나고 3, 4, 5는 항상 차이나 랠리였어요. 네. 2013, 14, 15 중국 소비재 랠리였죠. 그렇죠. 그러면 2003, 4, 5는 중국 인프라 랠리였죠. 그렇죠? 네.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예. 93, 4, 5에도 호남 석유를 비롯해서 석유화학이 많이 올라갔고 그때도 차이나 랠리였어요. 예. 그래서 새롭게 지도자가 되고 나면 중국도 똑같아요. 자, 내가 됐으니까 잘 봐. 경기 좋게 잘 살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진핑이 그런 액션을 취하는가라고 보면 22년도에는 3년임을 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다 끝난 코로나 봉쇄를 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3년임을 반대하는 천안문 사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민들을 가둬놨었죠. 그러고 나서 만장일치 비슷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23년부터 딱 보면
경기를 살리려고 네. 지준율 내렸잖아요. 네. 예. 유동성 풀죠. 예, 유동성 풀고 이구 환신하고 있고 예. 정부가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어요. 그죠? 기업들 시켜서. 예, 거의 뭐 공기업에 가까운 기업들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하려면 부동산이 올라가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리고 뭐 알리바바 같은 거 마이너스 80% 났는데 사실 마윈 얘가 말 안 듣네 하면서 그렇죠. 네. 상장도 다시 네. 못하게 해서. 상장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마윈 다시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얼어붙었던 기업들의 심리도 이제 다시 좀 활동을 해도 되나? 활동해. 네. 또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이 큰 G2 국가가 내년에 계속 경기 부양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하드랜딩이 온다. 네, 그거는 조금 확률이 낮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부동산 개발사들 펑펑 터지고 있었을 때도 큰 어떤 뭐 금융 위기로 가는 이렇게 전이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양을 하고 있고 최악은 벗어나고 있는 국면에서 큰 위기를 우리가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사실 뭐 다우나 S&P나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테크주를 좀 비롯해서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을 뿐. 근데 그 동안에 사실 2024년 상반기를 엄청난 랠리로 이끌었던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렇죠. 테크 주식 7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종목별로는 다릅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빅테크 위주의 랠리가 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미 또 우리 서학개미들이 또 많이 들어가 계시는 네.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7 중심의 랠리는 아니다. 네, 랠리는 맞는데 M7에 이렇게 쏠려서 올라가는 랠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왜 M7 중심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예. 고금리. 그 고금리를 누가 만들었죠? 페드가 만들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물가 잡으려고.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억지로 투자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게끔 고금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GDP 성장이라는 게 이 총생산이 보면 정부 지출, 그다음에 개인 소비, 기업의 투자. 네, 그리고 순수출인데 거기서 투자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꾹 눌렀는데 금리를 올려놓으니까 개인들 가처분 소득 떨어지죠. 예. 못해요. 고금리에 줄줄줄줄 나가야 되는 이자 비용이 얼만데. 그런데 기업 중에서 이 M7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예금 넣어놔도 이자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22년 11월 달에 갑자기 챗GPT 나오면서 뭐야? AI? AI 하면 알파고 구글이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먼저 그렇죠. 빵 치고 나오니까 허겁지겁 막 같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땡겨올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회사들이 M7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회사들 우리가 작년에 뭐 2차 전지 많이 했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2차 전지 같은 우리나라 회사도 성장에 질렀는데 계속 질러야 되잖아요. 네. 계속 질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 빌려서 투자했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뭐 에코프로나 이래 보면 유동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유동부채잖아요. 네. 근데 아니 금리가 뭐야 한 3%에서 멈춰냈더니 5.5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되는 업체들한테는 죽을 맛이 없고 그래도 소비가 살아나면 되는데 소비가 어떻게 살아나요? 금리를 저렇게 올려놓으면 자동차 할부 금융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동차도 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M7 중심으로 올랐는데 최근에 약간 테크 기업이 약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금리를 낮춰주니까 금리를 낮춰줘? 그러면 금리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옛날에 코로나 때 왜
BBIG, 빅7의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때도 주식 초등학교에서 제가 그 설명을 했었죠. 100개 중에 지금 성장 나오는 건 7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가는 거다. 근데 나중에 21년도 되니까 종목장이 오잖아요. 네. 금리는 낮아져 있고 와 주가는 올랐고 사람들이 막 소비하죠. 네, 주식 책도 마구 사보고 막. 네. 주식책은 투자의 본질. 박세익 대표님의 투자의 본질.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1년도에 종목이 확산됐잖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하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아니면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그런 상황에 하드 랜딩을 막고자 허겁저겁 전격적인 50bp 인하 아니잖아요. 예정돼 있었던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 지금은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졌기 때문에 M7이나 우리나라 반도체에 쏠려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는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쪽 좀 팔고 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최근에 반도체가 약간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반도체는 버려야 되는 카드인가? 그러게요. 네, 반도체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예. 결국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부채 많았던 기업들 그래 너네들 고생했지. 그냥 너무 많이 빠졌네. 예, 그러면 한 2만 원 해야 되는 주식이 5만 원 갖다가 지금 15,000원이에요. 예. 이거 금리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2만 원 갈 거니까. 근데 거기서부터는 앞으로 고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을 보니까 성장은 크게 안 나올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업종이 있다면. 그게 뭐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크루즈라든지 뭐 그런 기업일 수 있잖아요. 고금리에 막 고통받았던 기업들. 네. 근데 그 고통을 해소하는 수준까지는 주가가 올라와도 이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회복은 했는데 성장성이 AI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낮네 하면 그때는 요 주변주들이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나면 결국은 또 성장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AI만큼 계속된 확실한 성장을 하는 업종이 있을까라고 보면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금리로 고통받던 기업들 좀 올라오고 건설주 이런 것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올라오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반도체 랠리가 시작하고 2020년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BBIG 빅7에는 B가 반도체 아니었어요. 배터리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였거든요. 그때도 6만 전자 막 하다가 뒤늦게 반도체가 빵 튀잖아요. 예. 2020년 11월부터 네. 위로 빵 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랠리는 나중에 내년 상반기를 이끄는 거는요. 이 바이오텍은 좀 성장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네. 바이오 그다음에 미국의 이 반도체 이 두 축은 바이오가 이번에 먼저 좀 올라가다가 나중에 또 반도체가 이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쟁들이 있죠. 뭐 모건 스탠리에서 다시 또 뭐 겨울이 온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외사 리포트 때문에 뭐 하이닉스 막 장주 뭐 10% 막 이렇게 폭락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디 과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는 좀 맞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모건 스탠리랑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친하지는 않아요. 친하지는 않아도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벌써 이 제도권에서 한 30년 일하다 보니까 예. 걔네들의 특성을 좀 많이 알고 있죠. 네. 골드만삭스는 전반적으로 강세론자인데 네. 약간 이 삭스 하면 양말 약간 구린내가 가끔씩 날 때가 있어요. 네. 왜 유가 140불에서 200불 간다고 그러지? 네. 그리고 2008년도에 40불이 깨지거든요. 예. 2008년 초에 200불 간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유가가 40불이 깨진 리만 브라더스 망하고 났을 때 거기서는 또 10불까지 정도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바닥에서도 극단적인 리포트가 한 번씩 나옵니다. 네.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하우스 뷰가
계속 베어리시했잖아요. 음. 하우스 자체가 네. 시장의 전망에 대한 부분이 되게 베어리시했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겨울 윈터 룸스 하면서 이제 겨울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리포트를 냈는데 과거의 리포트 제목도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The winter is coming. 네, 뭐 그런 식으로 영화 대사 중에 있었던 거. 네, 그런 리포트를 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아요. 네, 그때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 빠진다 하다 보면 결국 빠지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 저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네. 네, 반드시 빠집니다. 계속 한 3년 하다 보면 3년도 아니죠. 한 2년만 반드시 빠진다 하면 빠지잖아요. 네. 또 오릅니다 하면 빠졌을 때 오릅니다 하면 또 2년 안에 오르잖아요. 네. 똑같아요. 반도체 똑같아요. 반도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정확하게는 맞췄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저는 되게 이 친구 먹고 싶어요. 네, 친구 먹고 싶은 게 저는 약간 후행적으로 늘 이렇게 뒷북치는 리포트보다는 예. 좀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항상 미리 얘기하는데 네. 너무 빨리 얘기해요. 또 특징이. 예, 특징이 너무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2017년 8월 달에도 똑같은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때도 최근처럼 2017년에도 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포트 나오고 외국인 매도가 확 나와요. 한 2달 동안. 확 나왔다가 2018년 3월이 되면 하이닉스가 신고가 나고 마이크론이 신고가 나고 삼성전자는 2017년 11월 달에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한번 오버슈팅이 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 액면 분할 이슈로 이 조 단위로 사신 분이 계셨거든요. 결국은 그 단가를 회복 못 하게끔, 예, 왜냐하면 엄청난 매물이 있다 보니까 그 단가를 회복 못 하다가 나중에 빠져요. 근데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요, 2018년도에 다 신고가 났어요. 예. 다 신고가 났습니다. 자, 그게 있고 또 한 번이 있었어요. 21년도에. 네, 21년도에도, 2017년도에는 11월에 나왔고, 2021년도에는 8월 달에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네. 8월 달에 나오는데, 그때 21년도 막 동학개미 막 열풍하면서 그 주식 관련된 책이 상반기에 1등 했을 때, 네. 그때 1월 달에 삼성전자 고점, 하이닉스도 1월 달에 고점 막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2, 3, 4, 5, 6, 7 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여름 되니까 좀 기분 나쁘게 7월, 8월 빠지는데 거기서 또 이거 뭐 윈터 하면서 리포트가 빵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약간 투매 같은 거야 나오고 그때 하이닉스가요. 그 21년 상반기에 15만 500원의 고점을 기록했는데 그 윈터 이즈 카밍 리포트 나오고 8월에서 9월 달 그 2달 동안에요. 9만 원을 가요. 그러면 우리가 15만 원에서 9만 원을 가면 6만 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15만 원에서 6만 원이 빠지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40%입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40% 빠졌어요, 지금. 네, 그렇게 빠졌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21년도에 어떻게 됐지? 생각해 보면 그 리포트 나오고 8월, 9월까지 한 번 더 그동안에 질질질질 흘러내려서 투자자들이 엄청 이제 스트레스 받고 네. 있는데 겁을 확 줘버린 거죠. 그러면서 투매 나오고 9만 원 찍고 갑자기 11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좋아요. 21년도가 저거잖아요. 페드가 미국 정부에서 돈 뿌려줘가지고 그리고 제로 금리 상황이었고 돈 뿌려주고 뭐 부동산도 좋았고 그 뿌려준 돈으로 다 뭐 노트북 사고 핸드폰도 바꾸고 팬데믹 했었으니까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 굿즈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반도체가 가격이 계속 좋네. 그러니까 2020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2021년 11월, 12월인데도 1월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계속 올라가면서 보통 이렇게 7, 8, 9는 좀 가격이 항상 좀 떨어지는데 연말 되니까 가격이 또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1월 달에
막 올라가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허겁지겁 리포트가 또 나요. 8월에 윈터 얘기하면서 막 다 날려라 했던 때 딱 3개월 만에 9, 10, 11월 3개월 만에 제가 좀 잘못 봤네요. 예. 잘못 봐서 지금 PC랑 이쪽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네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저 모건 스탠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빠르게 반성문. 예, 내가 잘못 봤다고. 예, 고집 안 부리고. 근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하죠. 9만 원 갔던 게.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13만 원까지 한 4만 원이 올라버리니까 우리가 10만 원에서 4만 원 올라도 40%잖아요. 예. 근데 9만 원에서 올라가니까 한 45%가 주가가 2달 만에 빵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는 신고가가 나요. 그쯤 되면 이제 이거 뭐 농간 부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막 울분이 나올 법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에서도 이거 너네 그 반도체 이번에 리포트 나오기 3일 전에 그렇죠. 예, 모건 스탠리 창고에서 100만 주의 하이닉스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선행 매매 아니냐 조사하겠다. 근데 조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선행매매면 애널리스트가 사전에 뭔가 정보를 누군가한테 줬다는 이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애널리스트 들어오라 해가지고 예. 자 휴대폰 좀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포렌식 했어. 다 압수해가지고. 네,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보고 메신저 통화 기록 보고, 보고 실제 거기서 매도했네 이걸 잡아낼 건데 그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랑 와보세요 하면 오겠어요? 안 오면 안 오면 끝이죠. 그래서 그런 의혹을 살 만큼 왜 이 바닥에서 그런 매도 리포트를 내고 또 허겁지겁 또 뒤에서 그래서 그런 뭐 꼭 의심을 하지는 않더라도 모건 스탠리의 그동안의 반도체 리포트에 대한 그런 패턴은 항상 그렇게 거의 1년을 선행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1년을 선행해서 얘기하고 그 반도체 리포트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3개월에서 5개월 뒤에는 거의 또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그런 상승은 있었다. 꼭 다 맞는 것도 아니었던 거고 네. 반성문을 썼던 적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욕을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인이십니다. 성인. 그래서 박세익 대표님이 과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약간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해해줘야죠, 뭐.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삼성전자도 거의 지금 뭐 6만 막 2, 3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막 수십 % 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특히 이제 소부장은 더 심할 거고. 그래서 약간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반도체 물려 있는데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금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어떤 사이클이요? 상승 사이클. 이번에 상승 사이클이 잘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를 내기 시작한 지 2분기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3분기 됐죠.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죠? 네. 그 전에 작년에 대규모 적자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작년 초부터 시작한 반도체 상승 랠리에 따르면 네. 지금 한 2년 됐기 때문에 이제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다는데 아니 작년이 무슨 상승 사이클이에요. 그냥 뭐 AI 반도체만 좀 좋았고. AI 반도체 막 이런 얘기만 있었지 작년에 3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재고가 50조니 뭐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작년에 하이닉스 망할 수 있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2020년대 인텔의 낸드 솔리타임 인수하고 그리고 7조나 되는 적자 나고 그래서 작년에 엔비디아가 선급금 안 줬으면 HBM 못 만들었어요.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반도체 랠리가 지금 2년 지속됐기 때문에 다운턴이다. 그래서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대규모 적자 났는데 지금 사이클이 끝난다고? 예, 그거는 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끝은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캐파 증설이 대규모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때는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예,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번 돈으로 또 다음 사이클을 대비해서 우리 투자합니다 하면서 캐파 증설과 함께 나중에 과잉 공급될 거 감안해서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물리신 분들 너네들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돼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사이클은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 단지 저는 26년 되면 엔비디아도 저는 반토막 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몇 년도요? 26년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다운 사이클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6년을 대비해서 이번에 25년도에 한 7월 달까지 랠리가 쫙 이어지면 그때에 대해서야 이럴 겁니다. AI에 대한 지금은 AI 서버에 들어가는 가속기에 그렇죠. 해당되는 GPU 플러스 HBM이었잖아요. 네. 요것만 얘기했는데 아니 뭘 그렇게 돌리는 거죠?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네, 데이터. 그런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블랙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300억 달러에 이번에 또 펀딩이 되고 막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투자는 지속된다. 네. 그 데이터 센터가 가속기만 지금 넣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2016년, 17년도에 들어갔던 DDR4로는 전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DDR5로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HBM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저장에 해당되는 SSD도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하는 기업용 ESSD로 다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고요. 그 수요가 시작되다 보니까 오늘 딱 신문 보는데 ESSD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52%.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매출 증가율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씩 얘기했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아닌가 뭐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모건 스탠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적 보면 실제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AI 가속기 플러스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또 누가 잘하느냐? 삼성전자 잘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3,000원까지 빠져서 네. 또 많이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또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수익이 잘 나?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HBM이든 GPU든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는 있어요. 쇼티지였잖아요. 네. 네, 쇼티지예요. 공급 부족인데 그러면 낸드가 어떤 상황이 될 건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반도체 만들고 있잖아요. 메모리. 네. 그 거의 다 이제 범용 모바일이나 그 노트북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이런 AI 서버용은 아직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ESSD라든지 이런 쪽은 또 쇼티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생각보다 낸드 가격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수익이 지금 톤다운 확 낮춰놨잖아요. 또 네, 네, 네. 네, 확 낮춰놨거든요. 낮춰놨는데 뭐야 괜찮네. 괜찮네 하면서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이 저는 내년 1월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길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 반성문을 기다리면서 와 근데 삼성전자 뭐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주주 수만이 막 500만 명 이상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면 코스닥이랑 비슷해요. 흘러내리다가 거의 슬로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 잘 나가던 이제 동네 바보형이 된 것 같은. 그래서 뭐 개노수나 다 삼성전자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위기다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것도 사실 HBM3E를 엔비디아 그래도 퀄테스트 통과를 시켜주면 좀 모멘텀이 나지 않을까 이거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통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 뭐 제가 삼성전자 늘 뭐 좋게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사서는 그래도 2, 3년 들고 가시면 절대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늘 좋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좋은 가격에서 그죠? 21년도 뭐 85,000원 이럴 때는 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비싸면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잘하셨어요.
위로 올라갈 때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 판 걸 누가 다 샀느냐? 외국인이 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외국인들이 투자 잘못한 거예요. 계속 쳐올리면서 샀는데 네. 한 방에 지금 꺾어졌고 그 위에서 팔아먹었던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야,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 몰랐는데 하면서 지금 줍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줍줍하실 때 용기 있게 또 줍줍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체 반도체에서 그 메모리 쪽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겨우 2%였던 거죠. 2%. 예, 근데 이게 앞으로 메모리도 다 커스터마이즈된 반도체를 요구할 거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처럼 우리 요렇게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애플이 됐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메타가 됐든 이렇게 좀 만들어줘 하는 그런 커스터마이즈된 스페셜티 반도체가 디램 쪽에서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게 디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이제 HBM은 못한 건 맞아요. 네.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경계연사정 경질되고 했던 거고요. 근데 다른 부분도 못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의 한 50%에서 70%까지는 회복한다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코스닥 차트처럼 무너지는 거는 시장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없었죠, 사실. 그것도 단기간에. 단기간에. 약간 굴욕적이죠. 그 굴욕적인 주가 모습에는 분명히 과거와 다른 삼성전자의 그런 실력이 반영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최근에 인텔 말 많잖아요. 예, 인텔이 그렇죠. 인텔도 뭐지 랜드도 팔아먹고 메모리 같은 건 안 한다 하면서 다 날려먹고 파운드리는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주는데도 파운드리 못하고 있고 그죠. 그런 거랑 오버랩 되면서 삼성전자도 인텔처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동네 바보형 미국 바보형 한 명 있고 왕년에 예. 잘 나갔다. 그런 바보형. 그렇게 될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건데 이 파운드리 쪽도 TSMC한테 안 되는 건 맞아요. 네, 계속 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점유율도 격차도 벌어지고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럴 때 과감하게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아예 분리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정말 이 생존을 위해서 그죠? 독자 생존의 그런 약간 벤처 정신으로 뭐 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이 AI 레볼루션을 맞아서 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이 AI 혁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옛날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사신 분이나 아니면 이번에 못 팔고 떨어지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될 거잖아요. 네. 야, 이거 인텔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HBM 다른 영역 쪽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주면서 좀 가격 회복을 할 거라 한 8만 원대까지는 가격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비싸면 조심해야 되지만 좋은 가격에서는 줍줍이 가능한 주식이다. 예. 삼성전자는 이 우리가 PBR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PBR 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전자는 1.1배에서 2.1배. 근데 이번에 1.1에서 1.5도 못 가고 다시 미끄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PBR 1.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밸류에이션 그동안의 과거 사례를 보면 여기서 사서 터진 적은 없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동네 바보 형이 아니라는 걸 좀 입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잠깐 이제 바이오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반도체 빈자리를 메우는 주식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9월 들어서 바이오가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잠깐 이제 금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바이오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항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글로벌하게 탑티어냐
이거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있어요. 그 선이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CPU, 네. GPU, 아, 네, 아주 고부가 같이 예. 네, 테크인데 우리가 윈도우 OS 같은 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이런 게 미국이 그 선은 넘으면 안 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네들만 해야 돼요. 지네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약간 밑단에서는 TSMC 마찬가지잖아요. TSMC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들어주는 거 워낙 잘 만들어주면서 원가 절감이랑 코스트 생산 공정을 통해서 마진을 남기는 거지. 그 자체로 뭐 대단한 그 특허 기술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로 딱 넘어가 보면 바이오에서 그러면 TSMC 같은 기업은 뭘까? 삼성바이오인 거죠. 네. 기존의 론자,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2016년도에 상장하면서 삼성바이오 보면요. 그게 굉장히 성장성이 좋습니다. 네. 성장성이 좋은데 이 삼성바이오가 삼성의 파운드리 수준일 거냐 아니면 TSMC처럼 될 거냐 그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삼성바이오의 그 CMO의 기술은 세계 1위가 됐고 캐파 기준으로요. 그 CDMO 디벨롭먼트까지 같이 해줘서 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론자가 1등이긴 한데 론자랑 뭐 이쪽을 론자를 위협하는 그런 위치까지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그런 것 좀 잘했으니까 생산 공정 이런 것 원래 잘했으니까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지금 저는 바이오가 될 거면 이 조그만 뭐 임상 3상 통과할지 안 될지 모르는 막 그런 주식도 올라가는 거는 저는 그게 진정한 바이오장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큰 형님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 뚫어버렸잖아요. 네. 네, 뚫어버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장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게 맞다면 150만 원? 예, 옛날부터 저는 사실 옛날에 주식초등학교 그때부터 네. 삼성바이오 질문 나오면 삼성바이오는 200만 원 가는 기업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이게 상장해서 12만 5,500원 갔다가 60만 원 갔다가 또 28만 원 뭐 사실 좀 노이즈도 있던 기업이죠. 네. 뭐 재판 때문에 28만 원 갔다가 뭐 그럴 때마다 그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이게 뭐 차트 봐도 답 안 나오고요. 밸류에이션 봐도 답 안 나요. 지금도 PBR 7배거든요. 항상 좀 비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다 답 안 나오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가 이 바이오 쪽에서의 TSMC 같은 기업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큰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삼성바이오는 200만 원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왜 하필 지금 바이오가 랠리를 하는데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박전 뭐 작년에는 뭐 바이오 얘기 안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바이오는요, 과거 사례를 보시면 바이오 랠리는 금리가 페드에 금리를 내렸을 때부터 랠리가 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부터 조정이 오고. 그래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차트를 보시면 2008년도에 리만 사태 있고 네. 2009년 2009년 초에 제로 금리까지 확 낮춰주죠. 그때부터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언제까지? 2015년 7월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2015년 7월까지 거의 6년 랠리하고 2015년 7월, 8월 한 35% 확 빠져요. 최근에 반도체 빠지셨지만 확 빠졌는데 2015년 12월에 페드가 첫 금리 인상했어요. 네. 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오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반도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랠리가 있었고요. 16년, 17년, 18년. 랠리 있었고 20년에 다시 바이오가 뜨죠. BBIG.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코로나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또 제로 금리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랠리가 왔고 그러고 바이오가 또 작살나죠. 페드가 금리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금리에 민감한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가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계속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너무 뭐 우리 길게 보면서 투자 안 하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바이오 랠리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국내에서 보면 이게 큰 종목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2차 전지 갈 때 뭐 LG화학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밑에 예. 대주전자까지 막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소형주 단에서 뭐 그런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중소형주라고 얘기하기가 그런 게 알테오젠 같은 거 벌써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그렇죠. 거의 한 19조 원. 네.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이게 바이오장인데 지금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이 있고 이 정도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어라고 보여주다 보니까 그 밑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센티멘트가 개선되잖아요. 아 그런가? 아 우리 바이오 전부 다 사기꾼 아니었어? 이러다가 기술 수출하는 거 보면서 찐이었네. 예,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면서 올라오는 모습.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떨어져 주니까 예, 기름을 부어주는 격이죠. 어느 정도 좀 신뢰도 회복해 가고 있고 네. 뭐라 해야 될까 좀 임상으로도 그 입증을 해 나가고 있고 네. 거기에다 금리까지 좀 삼박자가 같이 또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인터뷰 보니까 또 대표님 이제 엔터주 네. 좀 괜찮게 보신다 하더라고요. 지금 엔터야말로 한겨울 아닙니까? 한겨울이죠. 그리고 뭔가 얘기할 때 좀 걱정이 많이 될 때, 저 낙관론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되면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끝났나 막 이런. 예, 이거 주가 보니까 너무 이거 왜 이래 매가리가 없지? 예, 그러면서 좀 겁이 날 때가 보면 거의 이제 바닥. 저 같은 낙관론자마저도 그런 걱정이 되면 바닥인데 좀 냉정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자고요. 네. 냉정하게. 자, 최근에 이 매가리가 없는 모습은 실적도 안 좋았지만 소위 말해서 삽질을 했어요. 네. 삽질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삽질. 네. 1등 하이브부터 2등 SM, 3등 JIP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1등 하이브. 어떤 삽질을 했죠? 뭐 소송 가고 뭐 하여튼 레이블. 네. SM 때문에 그 후속타 삽질도 있었지만 집안 싸움, 그뭐 미니진,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자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M&A의 이 모습을 보면서 미국 기업들 M&A는 보면 이 생산성 향상과 내가 저 회사를 인수해서 더더욱 주주 가치를 키워주기 위한 네, 오로지 목적은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M&A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SM 인수에 보면 아니 무슨 감정 싸움 하듯이 여기서 밀리면 안 돼. 여기서 이래 사주고 하는데 공개 매수가 12만 원 했다가 그걸 또 공개 매수 안 되게 하려고 시세 조정을 해서 가격을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가 계시잖아요. 그 보면 기타 법인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설마 아니 이거 가격을 억지로 사서 올리면 시세 조정이 되면서 이거는 자본시장법에서 통정매매 시세 조정 이거는 너무 명확한 건데 설마 이 정도 법률 자문도 안 해줬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정도 법률 자문도 안 되는 그런 후진 기업이었던 거죠. 그건 이제 카카오. 네. 그러면서 카카오가 막 하고 거기에다가 하이버가 우리 뭐 12 불렀다가 나중에 카카오에서 15 부르고 근데 하나 잘한 거는 그래 15 빨리 그나마 그게 막 20, 25 가면서까지 그 피 터지는 싸움을 했으면 후유증이 더 컸을 건데 하이브가 스톱을 했죠. 빨리 그나마 스톱한 게 다행이었다 하고 영리했다라고는 생각해요. 카카오가 부른 15만 원에 넘겨버리면 되니까 넘기면 되는데 이수만 PD로부터 사기로 했던 그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카오가 부른 공개 매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한 40%밖에 못 넘겼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수만 의장이 또 풋옵션도 행사해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풋옵션 행사 못할 것 같은데. 계약은 계약이다. 계약은 계약이다 하면서. 내 거 비싸게 사가. 예,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도와주려고 했던 입장이잖아요. 하이브는. 예, 그런데 거기다가 풋옵션 계약대로
주가는 다 박살나 있는데 야, 내 거 위에서 저 가격에 사주기로 했잖아. 사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회장만 4천억이 넘는 돈을 벌고 그러면 그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카카오 호주머니, 하이브 호주머니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 닥짓을 한 거에 대한 삽질 한 거에 대한 주가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자, 두 번째인데 근데 이런 일회성 비용에 해당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10년 앞으로의 10년의 캐시플로우를 보면서 움직이긴 한데 너무 이제 좀 실망한 거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매니지먼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게 이제 카카오한테도 저는 되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요. 네. 카카오 주주들한테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네. 네, 좀 그런 게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본업이 잘 돼야 되는데 본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엔터 주가는 짝수에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홀세는 실적 잘 나옵니다. 네, 그 짝수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대체제 뭐 보완제 뭐 이런 개념이 네. 있잖아요. 보면 예. 이거 아니면 저거 보면 되지. 이거 아니면 이거 쓰면 되지. 네, 그게 이제 대체제의 개념인데 우리가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예요. 예. 뭐 재밌자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아이돌 뭐 보고 하는 거 재밌자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네. 네, 월드컵, 올림픽, 짝수회. 네, 짝수회 그게 다 짝수회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올림픽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 100m 뛰는 거 누가 본다고? 100m 엄청 재밌어요. 계주도 엄청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순수 스포츠에 대한 팬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눈을 뺏기고 특히나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였다는 거죠. 네, 선거가 너무 많았어요. 인도 총리 선거, 맞아. 대만 총통 선거, 미국 대선, 네. 우리나라 4월 달에 네. 또 총선이 있었고 뭐 이렇게 보면 선거가 너무 많았어요. 예. 선거에 목숨 거는 사람 많잖아요. 네네. 네. 선거에 목숨 많이 걸다 보니까 그래서 엔터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고 아까 그런 집안 싸움도 있긴 했었지만 내년도 되면 어느덧 또 우리의 BTS 완전체가 또 형성이 되죠. 6월이면 다들 이제 전역한다고 하죠. 다들 전역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의 그 공백을 뭐 세븐틴인가 뭐 또 많이 잘 저걸 해줬는데 거기에 또 BTS가 완전체로 또 복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참 많이 빠졌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만약에 10만 원짜리가 지금 4만 원이 돼 있으면 그래도 7만 원, 8만 원은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50에서 10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지금은 좀 빠져 있다 생각합니다. 아하. 많이 빠진 만큼 기대 수익이 더 높을 수 있다. 참 밸류업 지수 나온다고 하는데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 발표했을 수도 있겠네요. 24일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이 밸류업 관련주는 투자 측면에서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거 뭐 ETF로 만드는 건 뭐 한 2달 정도는 더 걸린다고는 하는데 물론 지금도 뭐 은행 지주사나 뭐 현대차그룹이나 밸류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업계에서 30년을 종사하다 보니까 네. 그런 지수 만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된 적이 많았어요. 그렇죠. BBIG도 그렇고. 네. 뭐 뉴딜 지수도 KRX 그렇고. 무슨 지수, 네. 뭐 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함께 할 수 있는 코스닥의 이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코스피 종목이랑 같이 뭐 섞고 그런 막. 그래서 보면 우리 지수 하시다 보면 네. 코스피 위에 코스피 50 중소형 지수 무슨 지수 뭐 되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래소랑 되게 싫어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아니 밸류업 지수 그거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아니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되면 뭐 엄청나게 네 무슨 비즈니스 하는데 불이익이 간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 주가를 대주주 입장에서 올리기 싫어서 안 올렸던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실은 그렇죠. 네, 이유로. 그런데 밸류업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무슨 기업의 지배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삼성생명,
농협 이런 데서 자금을 아웃소싱 많이 주거든요. 네네. 자금을 주면서 요 부분 100억을 주면서 주식형으로 주면서 코스피를 이기라고 예. 벤치마크를 줘요.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을 이기라고. 음. 그러면 밸류업 이 지수를 이기라고 해야 돼요. 네, 이번에 만든 이 밸류업 지수가 앞으로 우리의 그 벤치마크야. 그런데 과연 그럴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강제적인 어떤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밸류업 지수 자체는.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 얘기는 많은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크게 별로 효과는 없을 거라서 네,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뭐 물론 예전 뭐 뉴딜 지수나 BBI 지수나 이런 거 나올 때가 사실은 또 이제 피크였던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사실 뭐 저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밸류업은 강제성이 없으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에 맡겨놨었는데 앞으로도 자율에 맡긴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아무 결국은 소용 없습니다. 잘하는 상위 랭커 어차피 몇 개들은 이거 아니었어도 잘했을 기업들이고. 네. 자, 요거는 밸류업 지수 자체가 별 볼 일 없을 거다라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밸류에 해당되는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들은 좀 잘 봐야 된다는 제가 긍정적인 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밸류업 지수 때문에가 아니라 네. 최근에 있었던 지금 고려아연 사태 있잖아요. 어허. 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우리나라 밸류 주식에 대한 하나의 이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 예전에 최근에 아까 SM의 경영권 분쟁도 있었지만 네. SM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오 하다가 12만 받고 3만 더, 네. 15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전에는 19년에서 2020년도에 있었던 한진칼이 있었어요. 한진칼도 남매 간의 네. 싸움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기려고 계속 백기사 데리고 오고 막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한진칼이 전통적인 가치주였다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PBR 3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 고려아연이 PBR 1.5가 됐어요. 네. 고려아연 하면 와 코리아 징크 예, 세계 1등. 아연 세계 1등. 아연 재련 세계 1등. 굉장히 정말 좋은 회사예요. 한 1조씩 버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정말 이렇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했다가 도대체 이놈의 주식은 언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였잖아요. 늘 막 50만 원대 막 이렇게. 네. 네, 그런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고려아연 같은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합쳐서 33 해가지고 지금 66인데 원래는 두 지분 15% 이쪽에 30 해서 이 정도면 경영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회사들은 지금 좋은 기업들은 고려아연 같은 케이스가 우리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대주주 입장에서 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사실 지난번에 SM 사태가 딱 있고 나서 딱 한번 봤거든요. 또 다른 어떤 기업들이 놀래라 하면서 그때 사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갑자기 의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복귀하셨죠. 그냥 이렇게 친척이고 뭐 나의 신복이다 생각해서 맡겨놨다가 네네. 안 되겠네 이러면서. 네, 이게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 의장으로도 복귀하시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고려아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 지분이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분을 더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밸류 다운이 돼 있었던 이유는 적은 주식으로 이 기업 전체의 가치를 독식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소액 주주들이 20%, 30%, 40%가 돼도 그냥 니네가 왜 파트너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시려면
주식을 더 많이 사셔야 됩니다. 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밸류 주식들, 밸류업 지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고려아연 케이스 때문에 우리나라의 밸류 주식들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약간 뭐 그 지역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뭐 사모펀드까지 참전한 거를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언론 플레이죠. 예, 근데 그렇게 저평가가 안 돼 있었으면 뭐 주주 환원을 평소에 잘했으면 그렇죠. 이런 일도 뭐 사실은 좀 없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경영권 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 쇼당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그죠? 네. 7.6% 정도. 양쪽이 다 어정쩡하게 지금 33, 34를 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거의 70%인데 네. 국민연금 이 쇼당 카드가 엄청 세거든요. 쇼당 카드라고 하니까 예. 왜래요? 캐스팅 보트. 캐스팅 그러니까 한 보트. 7% 정도 되죠. 예. 어. 7.6인가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어디에다가 손을 들어줄 거냐인데 어디에다가 손 들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지분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에다가 손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 쪽에다가 손 들어주세요 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사모펀드는 무슨 자금이 어쩌고 나중에 중국에도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서로 이제 저쪽이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제가 나빠요. 네. 그거는 뭐 우리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제가 먼저 때렸어요. 제가 나빠요.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킬래. 그동안에는 장기 투자한다고 해도 이거 뭐 주가도 안 올라가고 주주 환원도 뭐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쇼당 카드는 그쪽에서 제가 나빠요가 아니라 누가 나쁜 게 아니라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노력할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안 나오고 지금은 여론 플레이만 하고 있죠. 네. 제가 먼저 때렸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게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 장씨일까 최씨일까 이건 모르겠고 그래서 누가 고려아연을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시킬 거고 누가 또 네. 주주 환원을 많이 해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그러니까요. 주인인 주주들에게 환원을 시킬 거냐 이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좀 나와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정말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4년 전에 LG화학의 물적 분할 때도 반대해놓고 그렇게 결국은 강행해가지고 큰 손해 봤잖아요. 네네네. 큰 손해 봤는데 그 다음 후속적인 액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국민연금이 쟤 덩치만 컸지 쟤 아무것도 못해. 이때까지는 그런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아까 얘기했던 골드만삭스나 그렇죠. 전 세계에서 IB들이 와서 줄 서서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그러는 기관은 맞아요. 그런데 그 글로벌한 IB나 이래 보면 그렇게 손실을 봤는데 가만히 있네. 덩치는 정말 산만한데 아니 그렇게 손실을 봤는데 가만히 있네. 아까 무슨 바보형이라 그랬어요? 바보형. 네. 국민의 노후 자금을 다 들고 있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그렇게 엄청난 1200조나 되는 자금을 들고 있으면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네. 바보형이라고 사실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게 손실을 보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 강탈당했는데 아무 액션 안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해서 막 정치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뭐 더 내고 더 받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네, 금투세 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우선순위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고쳐놓고 우리 이대호 기자님도 표현 잘하셨었는데 톨게이트에서 톨비 받으려면 보장 잘해놓고 그러고 톨비 받아야지. 그 고속도로만 믿고 갔다가는 중간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주주 가치를 뒤통수 치면서 그냥 그런 사고가 많은 도로 같지도 않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 톨비 받듯이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던 것처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번 고려아연 케이스를 바탕으로 실제로 지금 연금 개혁에서 뭐 돈을 더 내고 덜 내고가 아니고요. 그냥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에 밸류업만 시켜도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지금 하는 조치 보면 국장은 안 되니까 국장 비율을 계속 지금 줄이는 거나 하고 있잖아요. 16점 몇 프로에서 13.9%로 그렇죠. 계속 국내 시장은 안 되는 것 같다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그 이유를 고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떠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 키울 사람이 없는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소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제가 가서 키우고 싶어요. 국민연금. 근데 저는 네. 회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갈 수는 회사 없는데 운영하시네. 마음 같아서는 아니 왜냐면 이제 코스닥이 너무 문제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투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투세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된 영향도 있고 물론 뭐 2차 전지 많이 빠진 영향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코스닥이 다시 좀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막 600선대까지 갔다 뭐 700선 어렵게 또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전반적으로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이대호 기자님은 그 질문을 하면서도 박사익 전문은 계속 코스닥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안 좋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근데 같은데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항상 늘 했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도 보면요 이 퀀트로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홀수에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 40% 나옵니다 40% 홀수에는 네. 근데 짝수에는 마이너스 17.5%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코스닥을 웬만하면 4월까지는 정리하시고 쉬세요라고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많이 지르신 분들은 듣기 싫으셨겠죠 그동안에. 네네. 네, 그래서 듣기 싫으셨을 건데 이제 짝수에 거의 다 지나가요. 그리고 홀수에 코스닥 수익률이 좋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짝수해의 10월 말에 사는 거예요. 그 할로윈 전략으로. 할로윈 전략. 네, 할로윈 전략을 하는데 짝수의 10월 말에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을 때 제일 수익률 좋은 거는 코스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네, 그동안은 제가 계속 코스닥 안 된다 해서 좀 죄송하긴 했었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번에 670인가 80 언저리까지 가면서 이 신용 반대 매매도 나왔고요. 이번에 10월 달까지 코스닥이 그 지난 저점을 테스트하지는 않을 겁니다. 11월, 12월부터는 랠리가 시작된댔잖아요. 네. 네, 그 랠리에 맞춰서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네, 그 강하게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도 그렇고 그동안에 또 많이 빠져 있는 반도체 코스닥 종목들 보면 괜찮은 회사인데 저렇게까지 빠졌어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보면 네. 반도체 장비 중에 독보적인 그렇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주식들도 반도체 겨울 아니야 이러면서도 막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올해 10월 달부터 내년 7월 달까지 그동안에 많이 좀 안 좋으셨던 거 보상을 받으실 거다 생각하고 지금은 팔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4월 달까지는 파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희망적인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박세익 대표님 와주셔서 또 긴 시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뒤에 또 스케줄이 있으셔서 이제 보내드려야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